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추모 집회에서 외쳐진 구호인데요. 수도권은 일대는 물론이고 광주,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된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범죄 수익 전액 몰수와 우선 매수권, 경매 유예 같은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현직 장 차관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출연했다는 7급 공무원의 홍보 SNS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MZ세대의 B급 감성을 소개해드립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그야말로 생떼 같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든 파렴치한 전세 사기범을 무슨 건축 왕이니 빌라 왕이니 하고 부르는 것 자체가 참담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당국은 전세 사기로 얻은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일단은 형법상의 몰수는 사기 같은 거가 되는데 범죄에 직접적으로 제공했거나 이런 것만 가능합니다. 근데 범죄 수익을 몰수를 하려면 범죄 단체로 구성을 한 다음에 그 수익을 몰수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 전세 사기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업자라든지 중개인이라든지 기획사 등등이 합쳐서 하다 보니까 단순한 범죄가 아닌 여러 조직 범죄에 가깝기 때문에 범죄 단체로 이것을 구성을 해서 범죄 수익을 몰수하겠다는 계획이고, 그렇게 된다면 가능성은 있는데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의 지금 상황상 봤을 때는 집값 다 떨어지고 부동산값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돈이 없어요. 아하. 몰수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확보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고, 지금 이제 이 몰수한다면 증거 보존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증거 보존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돈줄이 이미 말라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인천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전세 사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이거 주장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거듭하면서 경찰청에 특별 수사를 요청을 했다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아직 의혹, 분명히 그 마지막 그 워딩도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의혹이 있으면 좀 밝혀야 되지 않느냐. 사실 국회 입장에서는 뭐 개인의 사인이고 국회의원은, 그래서 이제 경찰에 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수사를 요청했는데요. 첫 번째, 수사라는 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 있는 사람 반드시 필벌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죄 없으면 그 혐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수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지금 의혹이 있으니까 의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제대로 들여다봐서 정말 의혹이 있는 사람이 의혹이 없다면 그거는 털어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로 개입이 됐다면 아까 대통령도 말을 했고 국민 모두가 이건 공감하는 겁니다. 서민들에 대한, 약자에 대한 진짜 악질적인, 저는 사기범죄, 범죄단체 조직에 해당되는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배후가 있다면 누군지는 몰라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남모 씨란 사람이 그 전세 사기 의혹에 연루됐는데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그런 의혹도 지금 제기를 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뭐 호화 변호인단 구성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구성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과연 그러한 변호인단이 구성될 수 있느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고 그 의심에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 이 A라는 사람을 남모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이 어떤 변호인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보내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선이 있는데 네, 제가 네. 그런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의혹이 있으면 의혹은 분명히 우리가 확대 재산상을 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밝혀서 팩트를 찾고 정말로 그 남모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력 정치인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자기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의혹에 대한 여당의 제기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수사는 사실관계를 밝혀야 그 의혹을 알 수 있는 단계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경찰은 당정의 이런 그 입장 정리에 또 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세 사기에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듯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서 의심나는 사건까지 전부 수사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사실은 범죄단체라는 거는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춰야 돼요. 주범, 두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단까지 합쳐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 범죄인데 보이스피싱 범죄라든지 최근에 이제 착취 영상 찍은 그런 사람들 이제 적용했던 사례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까다로운데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금 상당히 많고 한 명이 한 게 아니에요. 임대업자가 있고 부동산 업자가 있고 중개업자가 있고 여러 명이 껴 감정평가사 여러 명이 껴 있기 때문에 거의 그냥 조직적 그룹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인 범죄가 아니고 단체가 이루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로 이제 하는 거. 만약에 주범이 된다면 중형이 되고요. 단순한 가담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로 실제로 범단이 적용된다면? 자, 적용된다면 뭐 사실은 뭐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래요? 주범이라고 하면요. 이 범죄 그 금액에 따라서. 근데 사실 문제는 이 지휘 통솔 체계를 다 갖추고 있는지 이 부분을 나중에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아마 경찰이 갖고 있는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범단을 적용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 변호사님 너무 말씀 잘 주셨는데 사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처법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조직폭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에 관련된 우리가 말하는 조직폭력과 형법 114조일 거예요. 114조 확실한데 114조에 보면 범죄 단체와 범죄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엔에서 가입할 때 너희는 왜 단체만 이야기하냐? 조직도 집단도 존재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단체뿐만 아니라 집단도 있기 때문에 범죄 집단은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그 내용들이 조금 약화될 수 있고 조주빈 사건에서 범죄 단체뿐만 아니라 범죄 집단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N번방 사건 예, 말이죠. N번방 사건. 예. 그래서 저는 범죄 집단 사실 혹시 한번 좀 적용해보자. 단체보다는 집단을 만들었는 이유가 단체보다는 통솔체계가 조금 약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민 다중피해 일으켰다면 정말 경찰은 목숨 걸고 검찰은 진짜 제대로 공소 유지해서 이들의 어떤 불법을 진짜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전세 사기 피의자들에게 무슨 왕인이 나가서 벌써 신인이 하는 희한한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전세 사기의 왕과 신들, 뭐 왕과 신들이 아니죠. 무려 7명이나 네, 된다죠. 뭐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들이 생각하는 왕과 신이라는 거 우리가 패러디를 하는 거죠. 이만큼 그게 만들어졌다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저 보십시오. 예, 보시면 뭐 빌라왕, 건축왕. 뭐 이게 어떻게 3,493채 빌라의 신. 빌라의 전모 신은 무려 3,493채나 갖고 있다. 그리고 저 광주 쪽에 있는 빌라의 왕 정목 씨 사실 400여 채. 그리고 지금 그 인천에 있는 건 270여 채. 이게- 사실 저걸 합쳐보면 뭐 이게 한두 채가 아니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왜 저런 상황을 국가는 내버려 뒀냐라는 거예요. 한 네. 사람이 어떻게 4,000채 가까운 빌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본 출처 하나 제대로 갭 투자를 통해서 사실 무자본으로 끌어당기는 걸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뒀냐. 제가 집 2채, 3채, 4채 있으면 분명히 국세청에서 자본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10채 있었으면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갈 때는 제대로 검토를 했어야지 국가가 이거 그냥 폭탄으로 내버려 두고 난 다음에 지금 서민들, 대학생들 30대, 20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하니까 지금에 와서 저런 행위를 하는 것 저는 정말 좀 답답하다라는 말씀 좀 모처럼 쓴소리 좀 드리겠는데 제발 이런 상황 앞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법과 정책은 국민들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저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다는 게 다시 한번 마음 아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방송에서 이제 터져 나온 저 부산 부부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갑자기 사라졌다면서요? 이것도 정말 너무 나쁜 사람들이라고 저는 감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빌라 4채를 갖고 있었거든요. 빌라 전체 4채니까 한 90여 채가 돼요. 그러니까 빌라 건물이 4채. 4채. 예, 그냥 안에 한 90여 채가 되는데 제일 처음에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은 이 번호는 없는 결번입니다. 코미디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네. 그리고 이게 뭐야? 이렇게 너무 이제 당황스러웠는데 한 그 방송의 어떤 탐사 프로에서 기자가 가봤대요. 그럼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소를 딱 가보니까 그냥 비닐하우스 있는 곳이고. 그렇죠. 어처구니 없죠. 예, 최근에 또 있는 주소까지 따라가 보니까 그 주소에서 갑자기 이사 갔다는 다른 곳으로 갔다는 그런 정황이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빌라 4채 90여 채 전부 다 우리가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60대 넘은 어르신들이 과연 그 정도의 돈이 있었느냐 아니면 정말 갭 투자로 했느냐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요새 악질적인 게 앞에 있는 사람을 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을 그 빌라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뒤에 있는 배후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옛날에 빌라의 신, 빌라의 왕 때 이미 나와 있던 수법이니까요. 이 내용에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태가 전국화되고 갈수록 심각해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무장관이죠.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무한한 책임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채권 추심 단계로 뭐 캠코로 넘겼다든지 아니면 민간 추심 기관에다가 넘어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래 그 추심을 의뢰했던 이 파트에 대한 현재 행정 지도라든지 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역시 우리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지고 또 행안부 산하의 이런 기관 같으면 행안부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공문이 필요한 부분은 채권 그 취급 업무 규정상 이 부분들을 금융기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부분들을 유예를 하면 그거는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그 비조치에 대한 공문을 전부 내려보냈고요. 원희룡 장관은 경매 유예 기간을 일단 유예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이제 경매 유예라는 거는 경매를 잠시 미룬다는 뜻입니다. 경매를 안 하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면 이것을 사는 건데 이게 뭐 공공 매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다시피 사게 되면 앞에 선순위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 돈이 다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공공 매입도 맞지 않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경매를 중단시키거나 미루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지금 해가 공문을 아마 다 보낸 것 같아요. 대부분 경매는 금융기관에서 지금 해요. 선순위 채권자들 거의 다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네. 금융기관에서 지금 경매를 한 거고 금융기관에 공문이 갔기 때문에 아마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지금 절차를 지금 중단한 상황이고 근데 사실은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돼요. 근원적 해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구나. 어차피 예. 지금 주거고 이 주거가 내 재산의 거의 다인데 이 돈 다 날리게 지금 생겼는데 그 돈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경매는 예. 언제든 다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근원적인 해결책은 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언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는 그런 비유까지 해 주셨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경매 절차 중단에 이어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정부가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 참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사실 경매 절차를 이제 유예한다는 거는 내 집이 지금 제가 이 집에 빌라에 딱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가 빵 되면 저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선순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빚잔치라는 걸 하면 앞에 우선 경매가 있는 사람들이 쫙쫙쫙 먼저 돈 빠져나가고 네. 제가 갖고 있는 건 하나도 돈이 없는 빈털터리 상태에서 오늘 자야 되는 그 집이 없어지는 거니까 첫 번째 경매 절차를 중단하겠다. 이거는 뭐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중단하는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두 번째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 경매가 중단된다면 선택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내가 우선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그 집을 사주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피해자에게 살던 집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주려면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까 변호사 말씀 주신 대로 그 돈을 살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있는데 그 자금을 저리 대출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서 무이자 장기 대출에 대한 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사실 딱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 청년들에게 적어도 이 순간의 꿈을, 이 순간에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면 네. 첫 번째 경매 절차 중단하고 우선 매수권 중과 동시에 그 우선 매수권에 해당되는 돈을 최저금리로 최장 많은 기간을 두고 빌려주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특별 DC의 피해자 대책위는 기재부를 포함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좀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 반환 보증보험료 전액 모두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근원적으로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세 보증에 가입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전세 보증에 가입하는 게 요건들이 필요해요. 예컨대 뭐 임대인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고 네.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하죠. 돈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죠. 그래도 그 돈 아까워서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원적으로 그 돈을 정부가 해주겠다.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고.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 일어난 일을 대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미래죠. 혹시나 이런 일이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전세 사기 막기 위해서 보험에 좀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다 대주겠다. 이런 대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를 위한 대책이지 현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향후 피해를 위해서 그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이런 대책을 지금 정부가 내놨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 우선 매수권 뭔지 좀 설명을 주세요. 제가 빌라에 살고 있어요. 빌라에 살고 있으면 이 빌라가 이제 경매가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상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원래는 이 집을 사는 사람은 누가 경매를 하면 사는가 하면 그 경매에 낙찰을 낼 때 A, B, C, D 일반인들이 그 집을 살 수 있는데 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세입자면 세입자한테 우선 매입권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장 먼저 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네. 문제는 그러면 집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1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집 가격의 최고가를 갈지 최저가를 갈지 그걸 첫 번째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청년들에게 저도 꽤나 많이 물어봤는데 그 집은 내가 잠시 직장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그냥 내가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그 한 1, 2년 살고자 했는 것이지 그 집을 평생 살고자 했는 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매수권을 주면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살 수 있는 집이냐, 내가 끝까지 이 집에 살아야 하느냐 그 고민이 있는 거고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당장 급하니까 내가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이 집을 사자라고 하면 나에게 갖고 있는 수중에 있는 돈 20대, 30대가 1억이란 현금이 존재 안 할 거 아니에요. 힘들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럼 1억의 재원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 제가 1억을 누가 빌려줄 때 은행에서 8%를 빌려줍니다. 그거 못 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3년 만에 갚으세요. 그거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행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거의 무이자와 유사한 상태로 빌려줘야 되고 그 기간 동안 30년 이상 사실 모기지와 비슷하게 좀 빌려주는 이 세 가지가 함께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청년이 내가 한 3년 살다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서는 공공매입 또 국가가 좀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모든 정책들이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피해자들도요.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가 된다면 이게 실질적 효과, 이득이 있을까요? 일단 입법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행법상으로 좀 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또 필요한 건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매수를 하려면 그 돈이 있어야지 가능한데 우선 매수를 할래도 그 뭐 돈이 있어야 없습니다. 된다. 제가 네. 봤을 때는 뭐 그게 되는 피해자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약간 저 전세금하고 그 매매 금액하고 차이 나는 또 있을 건데 대다수 많은 피해자들이 그 정도 돈도 지금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공매입도 마찬가지예요. 공공매입을 하게 되면 그 돈 자체가 그 앞에 채권자들한테 가버리거든요. 이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 그 세입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융감독원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내놨는데 금융감독원의 이
보호 방안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사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경매를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사실 은행권에서 가장 무서운 저승사자는 금융감독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경매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라고 그렇게 청년들의 편에서 말씀을 간절히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되는 거예요. 이 경매가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게 은행권에서 경매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사실 당정청에서 똑같은 한 목소리로 그 청년들의 피해를 보담아야 되는데 경매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 진짜로 은행들 보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예, 하지 마. 네.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은행에서 이게 정말 그 제대로 된 빌라왕들이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일반 채권자가 어떤 채권의 실행으로 사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채권 실행은 또 채권 실행에도록 채권이 실행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그러한 어떤 피해자들의 명단을 다 보내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 건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채권이 매도될 수 있거든요. 채권도 양도될 수 있어요. 제 채권을 변호사님한테 제 1,000만 원 채권 변호사님이 가져가세요. 그럼 변호사님이 받았을 때 그 기관에 대해서도 좀 경매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금융감독원 모처럼 제대로 된 한번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주소라든가 채권이 양도됐을 때 그 양도된 기관에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적어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 너무 힘들었을 때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일정 비용을 가는 것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평균적 정의가 맞지는 않죠. 배분적 정의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청년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거는 지금 당장 오늘 잘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경매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경매가 막아질 수 있는 대책을 금융감독원도 함께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 대표적 서민금고라고 할 수 있는 서민금융의 새마을금고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전세대출 이자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와 함께요.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오히려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데 사고액만 봐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사고액이 예전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르면서 계속 올라가다가 부동산 가격이 딱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고가 커집니다. 2016년 기준으로 예컨대 지금 34억 원 정도가 되면 지금 2022년 되면 1조가 넘어가요. 저게 저렇게 막 뛴 게 저 1조가 1조 예. 1천인데 1년치거든요. 자, 2019년, 20년, 21년이면 코로나와도 겹치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부동산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세금이 높아지고 보증금 사고액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같은 분기비에 지난해가 939억이면 지금 4,774억이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증가액 수가 상당히 넓은데 많은 수가 지금 전세 이 사기하고 관계가 된 겁니다. 아마 지금 나온 것도 뭐 동탄, 부산, 전국, 광주, 전국인데 전 조심스럽게 좀 더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드러나지가 않을 뿐더러 그 임대인이 파산하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좀 두려운 거는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서도 나왔던 이 부산의 전세 사기 부부 사기단, 집주인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돌연 사라진 건데 대부분이 피해자가 청년층이라고 해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무식하게 잡아야죠. 뭐 어떻게 잡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지금 부부가 사실은 저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어떤 빌라 4채에 90채의 어떤 그 피해자들을 양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에게 돈을 갚고 있지 않다는 거는 명확한 거니까요. 만약에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부 오셔가지고 경찰에게 제대로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그 집을 제대로 샀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내가 집을 더 돌려줄 수 있는 보증금이 없다. 이러면 사기는 아니고 이거는 단순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있는데 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주인이 없다는 게 너무 황망할 따름이에요. 진짜 네. 어처구니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닐하우스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도 급하게 떠났다는 이런 정황들이 보이니까요. 지금이라도 방송 보시면 그 피해자들 내 아들과 내 딸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자수하시고 아니면 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탄에도 피해자가 많은데 이 동탄에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전세 사기를 본 피해 직원들에 대해서 실태 그렇죠. 조사를 하고 지원책을 내놓겠다. 뭐 역시 삼성전자다 이런 말 나오네요. 제일 빠르기도 하고요. 패턴은 거의 똑같아요. 소유자는 한 명 아니면 부부입니다. 거기에다가 신도시나 신축되는 빌라가 많고요.
그리고 전세하고 그 매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봤을 때는 이거 분명히 이 한 명이 소유하다가 파산됐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 같고 특히 동탄 그 지역에 아마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삼성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피해 지원도 하겠다. 뭐 삼성이 한다면 아마 자금을 댈 가능성도 있어요. 네. 자금을 대서 일단 막아주고 나중에 받는 뭐 그 방법을 지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요. 앞서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소속당을 제가 말로 민주당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국민의힘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요즘 아주 핫한 유튜버가 한 명 있습니다. 충주시청 홍보 유튜브를 운영하는 7급 공무원 얘기입니다. 지자체 홍보에 일대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다는 그 모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주시 홍보도사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형님께서 저를 지목하셔서 여러분께서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세는 굉장히 겸손한 자세입니다. 낮은 눈높이에서 바라보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요즘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너튜브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냥 유튜브라고 할게요. 유튜브를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 유튜브가 확 달라지고 있다. 특히 충주시청의 홍보맨, 방금 영상에 등장한 그 홍보맨은 7급 공무원 김선태 주무관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뭐 제가 봐도 천재 기질이 보이네요. 뭐 보면 사실 우리가 옛날에 IQ라 그랬잖아요. IQ가 얼마다 이러면 나 똑똑하네 이런데 요새는 IQ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단계 SQ로 가서 소셜 어떤 그 리스폰스가 좋으면 그게 또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뛰어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지금 김선태 주무관 사실 충주에서 태어났고 충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까 고졸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또 들여다보니까 아주대를 다녔는데 딱 중퇴를 해요. 중퇴를 하고 나의 미래는 여기서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내가 내 미래를 개척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가 그럼 봐요.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된 거죠? 예, 고졸로. 예. 그래서 사실상 국업 시험을 빵 칩니다. 그런데 국업에 팍 붙어요. 붙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사실 저도 이제 공무원 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정적인 일을 좋아하거든요. 앉아서 조용한 일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 제대로 된 충주시를 한번 홍보해보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TV를 지금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데 무려 34만. 이게 그냥 유튜브면 제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34만의 유튜브를 거느리고 있는 정말 짱인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네. 설명만 듣자니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도 이 얼굴을 보시면 이 사람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영상들인지 직접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보시죠. 안녕하세요 민원인 여러분. 충주시가 어느덧 구독자 30만을 달성했습니다. 항상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충주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파이팅 조기령! 브라보! 멋지다 기령아! 상수도 그게 돈이 됩니까?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충주엔 도움이 됩니까? 아버지. 돈도 안 되고 충주에 도움도 안 되고 완이가 내 아들이고 눈 온다 소금 뿌리라. 이 김선태 주무관이 워낙 유명해지니까 기존의 TV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다고 하고요. 인기가 아주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튜브로는 굉장히 많은 거죠? 정말 저도 좋아하는 유튜버인데 사실은 지자체가 하면
공적인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봅니다. 딱딱하다 생각하죠. 예컨대 송파구에서 가장 빨리 유튜브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구독자가 뭐 죄송하지만 12,000명. 거기다가 뭐 영상 엄청 많은데 토탈 조회수가 180만 회밖에 안 돼요. 지금 충TV 저거는 토탈 조회수가 1억이 넘어요. 1억 400만 회입니다. 1억 뷰면 무슨 아이돌 그룹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재밌어야 되거든요. 이 재밌어야 보는 거고 좀 이 끄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 김선태 주무관이 만든 이 충TV는 그 끄는 힘이 있다 보니까 다른 어떤 지자체 유튜버는 차이 나고 수원 특례시도 유튜버가 2011년도에 개설했는데 부끄럽습니다. 좀 9,000명, 아니 뭐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네. 아직까지 9,000명에 불과한데 얼마 안 된 2019년에 만들었던 충주TV는 30만이 넘고 많은 사람이 보다 보니까 충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0만이 넘는 거는 그냥 이루어지지는 절대 않습니다. 물론이죠. 지자체 홍보가 주목적이니만큼 지역 행사도 많이 소개를 했는데 충주시장도 엄청 홍보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고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 지자체 유튜브임에도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영상 곧 나올 건데 영상 보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래의 감성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진 타이트한 모습들이 아니라 좀 굉장히 그 영상들이 순간순간 재밌고 또 그 젊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반응을 가능한데요. 보면 저는 수원 사람인데 다른 지역 시장님을 보며 웃고 응원하게 되니 신기하네요. 네. 자, 저는 용인 시민입니다. 시장님 당선됐는지 제일 먼저 확인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시장님. 이례적이에요. 이게 사실 또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 한번 이 충TV를 보면 계속 충TV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 충TV보다 재미없으면 다른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나왔다시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다 같이 기뻐하고 있다는 모습에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형태의 모습,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정량화되고 딱딱하고 그다음에 뭔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점잖고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충주 시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있듯이 다른 시민에게도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영상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인이나 수원 분이 어떻게 그 충주시장 이름을 아냐? 제목이 또 기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령이 그 시장님 이름인데 또 기령이 됐다. 그 제목이 아주 기발하더라고요. 자.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김선태 주무관의 목소리를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약간 그런 컨셉이라든지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기관과 달라야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대한 좀 독창적인 다른 사람이 안 했었던 그런 콘텐츠를 기획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 저는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또 그에 맞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나 카페나 유머 사이트나 혹은 뭐 포털도 그렇고 거의 다 모니터링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얘기 나와서 그런데 예산도 여전히 61만 원.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건 그렇습니다. 저희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 61만 원 들어가고요. 그러고 뭐 그럼 추가적으로 촬영 소품 네. 같은 게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사비로 구매를 하시죠. 좀 재사비로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 뭐 직접 그걸 살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뭐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죠. 뭐 그냥 종이 박스 같은 뭐 그런 걸 사가지고 직접 오려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소품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촬영을 하거나 이런 준비를 하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일화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한참 찍었는데 뭐 2시간 동안 세팅을 다 해놓고 찍었는데 녹화가 안 된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혹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희 충주시 유튜브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사실 아무것도 없는 직원이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산도 없이 장비도 없이. 그러니까 좀 서툴더라도 혹은 표현이 좀 거칠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작비가 61만 원 이것도 엄청 싼데 이 제작비라는 게요. 말 그대로 이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려면 프로그램을 사야 되는데 그게 61만 원이라니까 그렇죠. 거의 돈이 안 들게 만든다는 거네요. 그냥 공짜로 본인이 만든다고. 지금 얘기하면 사비 아니면 그냥 만들어서 지금. 저 스티로폼 박스도 어디서 주워다가 주워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저는 사실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홍보팀에서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유튜브예요. 네.
그 홍보팀에 그 위에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팀장이라든지 뭐 과장이라든지 그분들의 저는 사고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네. 무제한으로 한 거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김선태 주무관이 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윗사람들이 잘 이렇게 활용하게 도와준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싸게 거의 그 셀프로 찍은 지역 행사 영상을 더 보고 그래서 더욱 가보고 싶게 만든다. 이게 아주 재미난 얘기네요. 그렇죠. 아까 뭐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영상을 보면 지역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다른 지역에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정말 한번 가고 싶다. 아니 신기한 게 솔직하다. 다 흥미가 있고 재미없는 곳 같은데 홍보민도 솔직하게 그런 걸 탁탁탁 짚어준다. 재미없는 건 재미없다. 재미없다. 여기 아니다.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정말 이건 좋다.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에 대한 어떤 정확성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더 가고 싶게 되지 않을까라고 크크크 왜 이런 거를 내가 하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밑에 믿고 보는 공무원이 맞는 걸 믿고 보는 날이 올 줄이야. 저 말은 좀 공무원분들이 뼈 아프게 들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만든 걸 믿고 보는 날이 올 줄이야. 그러니까 이 반전의 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 영상 저도 봤는데 중간에 무슨 아까 끄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통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재미없어요. 근데 뭐 물건을 사봤는데 A 물건이 있고 B 물건이 있는데 아니 A 물건 남들이 좋다고 하는데 이 물건 단점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B 물건의 가성비가 훨씬 좋고 이 B 물건에는 A에게 없는 다른 게 있어요. 네. 라고 이야기하면 설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홍보를 하는데 설득 있는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 가져죠. 이게 재미없으면 다음에는 재밌는 걸로 혹시 바꿔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잖아요. 재미없는 걸 알아야 재미있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저렇게 솔직하게 만들어 주니까 네네. 한번 가보고 싶고 저기는 걸을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더 인기다. 네.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그 소위 세간에서 말하는 B급 감성, 그러니까 이 감성이 A급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솔직하고 조금 저렴한 이 B급 감성이 더 인기가 있다. 사람들이 반응이 여기에 더 뜨겁다. 이런 게 그렇죠. 통하는 이유를 뭘로 보십니까? 유튜브는 사실은 리얼하고 그리고 B급 감성이 뭐냐면 그대로 꾸미지 않고 보여주는 그런 게 B급 감성이 나거든요. 근데 저도 뭐 경기도나 뭐 서울시 이런 유튜버 좀 출연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 선상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 주무관, 뭐 팀장. 결제 라인이요? 결제 라인도 많고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이거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한사항이 꽤 많은데. 어떤 분이 거기서 이제 결제 안 하고 깔판 밑에 넣으면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차이점은 저는 딱 그거 보이거든요. 김선태 주무관이라는 사람 한 명한테 맡기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맡기고 정말 재밌게 정말 홍보할 거 홍보하라. 근데 홍보가 아닌데 그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네. 제대로 솔직히 얘기하니까 그 거짓말 같아도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어떤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네. 그게 B급 감성의 효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선태 주무관 본인 역시 방송이나 타 유튜브에도 출연을 합니다. 하지만 충주시 유튜브에도 내로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나왔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지요. 장관님과의 면담도 사실 원래 결제가 있어야 되는데 전화로 잠깐 통화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홍보대사 진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그래요. 우리 김주무관님. 저 아세요? 그럼 워낙 유명하잖아요. 많이 알려졌잖아요. 안녕하세요. 홍보맨입니다. 여기 어딜까요? 여기 제주스. 문 부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뭔 소리요? 다리 괜찮으세요? 아니 손은 어디다 두고 발로 문을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충주시 홍보도사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형님께서 저를 지목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도전합니다. 민원인 여러분께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참가자로 기령이 형. 다민씨도 잘하시잖아요. 행정의 중심, 안전의 중심, 부처 중에 부처 행안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차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씨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아닌가. 우리 조상 어른분 중에 아주 유명한 분 많죠. 관부 할아버지는 고려 충렬왕 때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를 하셨죠. 그 할아버님보다 더 높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고등학교는 어디를? 충주고등학교. 선배님 61회입니다. 내가 19회니까 그러면 혹시 용돈 좀 주실 생각 없으세요? 좀 더. 내가 지갑 좀. 네, 충주고 42년 선후배 간의 인터뷰였어요. 저 보면
뭐 원희룡 네. 당시 제주도지사 국토부 장관도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행정안전부 차관도 나오셨고 반기문 총장 전 총장까지 네. 나왔어요. 그게 장점인 거예요. 일반 지상파나 일반 방송에서는 뭐 불가능해요. 발로 차고 들어가는 모습도 안 될 뿐더러.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 조회수도 많으니까 본인들도 나가고 싶었을 거고 또 개인적 또 친분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먹힌 것 같습니다. 원희룡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 나눈다. 반기문 전 총장하고 선후배다. 용돈 달라고 저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2년이더라고요. 제가 예. 세보니까. 40년 선배인데 이생 선배인데 용돈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오간다는 게 아마 큰 장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재밌다. 또 근데 나오는 원희룡 장관이나 뭐 행정안전부 차관이나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도 본인들한테도 효과가 있으니까 본인들도 수락을 하고 출연을 했던 게 아닌가 또 생각도 듭니다. 네. 요즘 MZ세대, 즉 2030 세대 공무원들의 높은 퇴사율, 뭐 중도 퇴사율이죠. 공무원 됐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보도가 요즘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어떤 그분들에게도 뭔가 새로운 프레시, 즉 환기도 좀 되고 공무원에 대한 생각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뭐 사실 공무원에 있는 조직이 굉장히 딱딱한 조직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하이아르키라 그래서 어떤 상호관계가 존재를 하고 저희들 맨날 일할 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이 확 오잖아요. 네. 저도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전례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전례가 없으면 그 전례와 가장 유사한 전례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서 그 전례대로 하면 보통은 그냥 평균은 가요. 네, 근데 네. 그 전례와 다른 걸 하려면 어떻게 보면 B급 감성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위로 올라가자는 게 과거의 저희의 어떤 생각이었다면 지금 MZ 쪽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거를 받아줄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되어야 하고 수평 문화가 되어야 하고 그 수평 문화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꿈을 키울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에서 결제해 주지 않으면 누워서 민원인들하고 이야기한다는 거 현실적으로 진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소통과 공감을 잘 일으킬 수 있는 공무원의 어떤 조직도 좀 변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다만 국민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거는 끝까지 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까요? 충북 진천군에서는 이 역 멘토링,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그러니까 건가요? 쉽게 말하면 몰래 멘토링은 우리가 알기로는 좀 위에 있고 높은 사람이 후배나 젊은이들한테 얘기해주고 멘토가 돼서 반대입니다. 아. 새롭게 신입으로 들어간 공무원 20명이 과장급, 부장급 높은 사람의 멘토링이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윗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꼰대란 소리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진천군 입장에서는 이 젊은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사실 올해 뭐 예전 같으면 평생 직장으로 공무원 하긴 하는데 요즘 퇴사율이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마땅히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되고요. 배워야죠. 네. 꼰대 소리 듣는 거 요새 싫어하시잖아요. 가장 어른들. 나쁜 거죠. 예. 네. 그런 교훈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주제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